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박평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박평 요즘 엄청 바쁘다면서요? 바빠요. 제가 이제 이 회사에서 일한 지 10년, 만 10년 만에 이제 팀장이 돼가지고. 오, 팀장. 박 팀장. 아니 그 팀장이 됐다라는 건 그 저랑도 안면이 있는 네. 먼저 팀장을 내보냈다는 얘기네요. 스스로 나가셨죠. 스스로 나간 거 맞습니까? 서여인 편집자가 그만뒀다면서요? 네, 이제 독립을 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이제 문학 출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읽을 것들은 이토록 쌓여가고의 공저자. 네, 네. 그리고 시인으로도 유명하신 네. 생활형 시인으로 맞아요. 유명하신. 네. 그 서여인님은 그럼 뭐 출판사 어디다 어떻게 차리는 뭐 이런 계획이 잡혔습니까? 네, 계획이 있고 뭐 이제 일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다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요. 네. 열심히. 밖으로 나가면 지옥인데. 춥다면서요, 그렇게. 안에 있으면 추운 더운데. 게 아니죠, 지옥이죠. 그 퇴사 후 여행 이런 건 다 헛소리라. 네, 퇴사 후에 여행은 무슨 그 어른의 여행이야. 얘기 했나 참? 여행 준비의 기술 리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그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저 몇십 개 리뷰가 달렸잖아요. 그 얘기 다 보거든. 방송에서 한다고 끝까지 안 해줬잖아요. 그때 밥 먹으면서 하려다 말았구나. 하여튼 저 리뷰 달린 거 다 보거든요. 가장 마음에 드는 리뷰가 있었어요. 아주 짧은데 거기에 위로, 감성, 퇴사 후 여행 이딴 개소리가 1도 없어서 참 좋았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 그런지 찾아봤대요. 나 그 본문 검색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단어들이 위로라는 등장하는지. 단어가 몇 번 나오나 검색을 해봤거든요. 원고지 730장에 위로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 네, 계시네요. 위로 없고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감성은 딱 한 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이 책은 감성적인 에세이도 아니고 부정하기 위해서. 퇴사는 아마 내 기억에 퇴사가 그 2번 나오더라고요. 퇴사 준비생의 도쿄 런던 퇴사 준비생의 런던 그 책 제목을 언급하느라고 퇴사는 2번 나오고 위로는 진짜 한 번도 안 위로 나오고. 감성 퇴사 그런 언급이 말은 안 나오지 된다는 않는 거죠. 여행지. 사실 JYP랑 진짜 안 어울리는 단어죠. 야, 오늘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준기 얘기하는 거. 내가 진짜 끝까지 언급 안 하려고 절대로 댓글에다도 안 넣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그런 심지어 거예요? 저랑 같이 일하시던 분의 퇴사 근황을 이야기하다가 넘어가는 이야기 치고는 뜬금없이 여행 아니, 준비 얘기 나도 이야기로. 준비한 거 아니에요. 퇴사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게 떠올랐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 JYP 이야기 또 있는데 그 JYP가 2월 22일 생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생일 전전날로 체크를 해서 독지가님들께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작은 파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박평은 못 보셨는데 네. 냉장고 자석을 만들어서 보내주셨거든요. 모양은 근데 뭐였나요? 그 하나는 책걸상 책걸상 로고고 마그네틱. 하나는 제가 여준기에 써드린 말을 가지고 이렇게 캘리처럼. 그래가지고 날짜가 2월 20날로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너무 자책을 하시고 계세요. 자책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세바공님 작년 북토크가 2월 20일이어서 생신이 20일인 줄 착각했어요. 생신이 뭐야 구리게. 네이버에도 나와 있는 생신인데 내년에 제대로 할게요. 멋지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공상태님께서도 맞아요. 작년 북토크가 2월 20일이었고 그때 케이크 가지고 오셔서 생파라고 하셔서 그런데 네이버에 딱 2월 20일 생일이라고. 죄송해요. 역시 좋은 소리는 어찌되든 들을 수가 없는 건가 봐요. 귀여운 실수로 봐주세요. 꼭이요. 그리고 세바공님께서 또 작년 북토크 때 세바공님은 미국에서 보셔서 녹화 영상이 있어요. 세바공님 개인 소장하는. 그래서 일일이 체크를 해보셨나 봐요. 그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태어난 지 49년 363일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세바공님은 아니 그때 오늘이 생일이라고 한 거 아니었어라고 확인해 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디테일에 약하네요 하고 또 자책 한번 하셨고요.
네, 진공상태님 다시 네이버에 검색하면 생년월일 나오는 분이라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다니 별걸 다 검색하면서 그건 생각을 못했네요. 아이고 크크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군님이 우스운 해프닝이었다. 네, 댓글 주셨는데요. 네, 즐거웠어요. 네, 기억에 남는 제대로 날짜가 적힌 것보다 더 귀한 자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진공상태님께서 그 제가 막 투덜댔거든요. 왜 JYP만 이벤트 해주냐. 그리고 또 훈비님은 또 실물 선물도 가지고 왔더라고요. 작년에 나한테는 그거 쿠폰 보내주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투덜댔더니 진공상태님 걸리셨는지 그리고 YG님은 책 말고 도대체 뭘 좋아하시나요? 엉엉엉 이벤트도 뭔가 실마리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유유. 책 말고 저는 요즘 아이유를 좋아합니다. 아이고. 아이유. 매일 아침 아이유 노래를 들으면서 출근을 합니다. 네. 네. 책 말고 좋아하는 거는 뭐 술? 술도 많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술도 저는 이제 술자리 분위기나 같이 술 마시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막 술 자체를 막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는 게 없네? 아들을 좋아하죠.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참 좋은데 너는 아빠가 왜 좋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 답하는 줄 알아요? 뭐라 그래? 가족이니까. 아들이? 가족만 아니었으면 안 좋아할 수도 있었다. 이런 그러면 뜻이네. 아빠는 너를 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도 그렇게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를 점점 알게 되겠죠. 네. 하나만 더 읽을까요? 뚱님 400회 특집 완전체 방송이 끝나 아쉬웠는데 이렇게 다시 모여주시니 너무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출퇴근길 버스 타고 다니면서 촌스럽게 참얼미로 글자를 읽을 수 없어 대신 책걸상으로 독서 지식을 넓혀갔건만 실상은 일하고 생활하다 보니 책 몇 권 못 읽고 살았는데 이제 지하철 출근으로 바뀌어 추천해 주시는 책들은 우선 사놓고 하나씩 미션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장강명 작가님의 책 이게 뭐라고에 나온 내가 그 책장의 왕처럼 오늘은 어떤 걸 선택할까 하는 호기로움으로 사실 YG님 취향보단 JYP 취향이었던 제가 YG님 유혹하는 책에 유혹당해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정 방송도 네 분 모두 각기 다른 취향에 또 궁금해져 지금은 장바구니까지만 넣어놨습니다. 연초에 방송에 소개해주신 주변에 마이클 코넬리로 페인되셨다는 그분처럼 제가 이제 블랙 에코를 끝내고 다음 편으로 중고 서점을 싹쓸이 중이거든요. 책걸상 너무 무서운 방송입니다. 언젠가 오픈 모임이 다시 생기면 그때는 책걸상 독지가님들의 뒤풀이 잔도 만들어 갈게요. 50명이 넘진 않겠죠? 항상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네 분의 잔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JYP님 취향 딱 맞춘 걸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뚱님께서 그 400회 특집 때 선물해 주신 그 잔으로 그날 뒤풀이 할 때 우리들이 술 따라 마셨죠. 맞아요. 네. 그 다 잘 간직하고 있죠? 네, 당연히 잘 간직하고 있죠. 그 박 팀장님. 네. 바로 자연스럽네요. 누가 저를 이렇게 불러주는 건 처음이에요. 네. 어제 너무- 처음으로 결제했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결제도 했어요? 결제했어요. 팀원은 몇 명입니까? 팀원은 4명이에요. 저 야. 포함 5명. 5명. 맞네. 그러니까 한국문학팀장인 거잖아요. 맞아요. 대민음사의 한국문학팀장. 민음사의 한국문학팀장. 왜 민음사 부끄러워요? 작아요? 아니요. 민음사가? 왜 대민음사라고 우리가 불러주는데? 아니 그 어제 한 출판인과 이 저녁을 간단히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문학 출판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3대 문학 출판사 이야기가.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평이 편집에 기여를 할 때부터인 것 같아요. 민음사가 영하고 트렌디하고 그리고 글 잘 쓰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는 그런 문학 출판사로 이미지가 딱 굳혀졌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두 출판사는 약간 한 출판사는 그 출판사 관계자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약간 꼰대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또 다른 출판사는 연예인 책 내는 출판사로 생각이 되어서 야 이게 참 어느 순간에 딱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지는 게 정말 흥미로웠다라고
의견을 말하더라고요. 아니 3대 문학 출판사라는 게 있어요? 어, 민음사는 알겠고 나머지 두 둘은 개는 뭐예요? 제 입으로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 방금 다- 제가 욕해 나가지고 5글자인데 줄여서 부르는 그거 말하는 겁니까? 2개? 아니죠. 5글자인데 줄여서 5글자인데 보통 2글자로 네, 줄여서 말하는 그거 부르는. 2군데? 네, 거기랑 그 다음에 문학동네는 안 들어가요? 문학동네 들어가죠. 전 뭐 그 중에서는 뭐 굳이 고르라면 문학동네가 그러시겠죠.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 셀럽이 되고 싶으시니까 내 책을 거기서 내고 싶으시니까. 뭐 그 옆에 그 계열사에서 나왔으니까. 저는 맞아요. 꼭 박평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민음사 좋습니다. 네. 근데 민음사 책이 우리 집에 제일 많긴 합니다. 믿음사가 어쨌든 최근 몇 년 동안 어쨌든 그 고전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굳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후하고 고전적인 작품들 많이 내는 출판사였고 국내 문학을 이제 활발하게 내지는 않는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 민음사의 가장 대표문인이 이문열 씨였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문열 씨와 이 82년생 김지영의 간극은 진짜 크죠. 그쵸. 그것이 이렇게 교차되는 네. 순간을 이제 경험했죠. 거의 뭐 박평은 민음사의 정체성을 그냥 재정립한 사람. 그렇네, 이런- 그러겠네, 진짜. 근데 사장님이 듣고 좀 알아셔야 사장님이 듣고. 사장님이 이 방송을 안 들어. 사장님이 들으셔야 돼요. 사장님 가끔 들으세요. 가끔 들으세요. 가끔 그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평 나오는 것만 들으시는 거 아닐까? 그렇진 않으시겠죠. 박평 나오는 사장님, 것만 빼고 들으면 더 사이언스 이상하잖아요. 북스랑 이렇게 좋은 과학 사장님 책들. 들으셨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 서현 팀장님 나가서 이제 독립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은 저 박평 출판사 차리는 겁니까? 저요? 저는 그래서 뭐 4대 문학 출판사로 이제 키워가는. 저는 이제 민음사를 1대 문학 출판사로 랭킹 1위 사장님이 출판사로. 듣고 있다고 사장님이 생각하는 듣고 거야.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민음사의 뼈를 묻겠습니다. 뼈를 압도적인 묻어야죠. 1등으로 만들겠다라는. 네, 그럼요. 네. 인간 민음사. 책걸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책걸상 잊지 마세요. 그럼요. 책걸상 인수 좀 해주세요. 민음사에서. 오늘 소개할 책은 뭡니까? 오늘 소개할 책은 근데 뜻밖에도 민음사 책 문학동네 아니지. 민음사 책도 아니고 문학동네 임프린트에서 낸 책이에요. 맞아요. 이게 문학동네 임프린트. 네, 교유서가. 네, 교유서가라는 오. 출판사는 문학동네 임프린트입니다. 교유서가라는 이름 자체를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은 느낌인데 문학동네 임프린트였어요. 네, 문학동네 임프린트고요. 그리고 교유서가 출판사 팬들도 좀 있어요. 그래요? 예, 독특한 시리즈물이라던가 아니면 책들을 내는 출판사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문학 출판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최근에 나온 이제 소설가 김종강 작가의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국 소설을 오늘 같이 여러분과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이제 YG픽인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국 문학은 박평픽인데 박평이 워낙 요즘 바쁜가 봐요. 픽을 안 해? 아니 그래가지고 선뜻 이거 같이 읽어보자고 말씀을 안 하셔서 이제 그 틈을 파고들어서 YG가 저 요즘에 이거 읽어봤는데 다룰만 합니다라고 했더니 두 분이 흔쾌히 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서 제 픽입니다. 단편집인데 JYP가 이제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싫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농촌에 관한 네. 농촌이라기보다는 작가가 스스로 시골 소설. 시골이라는 시골 소설. 시골 소설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주 훌륭한 책이다. 그리고 정말 시골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이 시골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그래. 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시골 소설 한번 읽어야겠다. 그래서 김종광이라는 분도 뭐 이름만 들어봤지 책을 한 권도 읽은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재미나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는 있으셨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그 YG가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의외였어요. 왜요? 김종광 작가의 작품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동안 어떤 작품을 좋다고 이야기하실 때 이런 뭐랄까 그 성석재 라인, 이야기꾼, 네. 입담 이런 그 톤을 갖고 있는 작품들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약간 의외이긴 했어요. 그 성석재 작가 말씀하시니까 네, 딱 그쪽 라인이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있죠. 좀 이제 원로 중에서는 그 돌아가셨나 지금은 제가 얼른 지금 생존하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이문구 맞아요, 돌아가셨죠. 예, 이문구 선생님의 우리 동네라고 하는 이제 70년대에 나온 그건 진짜 농촌 소설이죠. 맞아요. 소설이 있잖아요. 그런 계보들을 예를 들어서 성석재 작가, 뭐 소재는 좀 다르지만은 성석재 작가 그리고 연배가 조금 더 미친 김종강 작가 등등이 이렇게 계속 쭉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해요. 네. 키득키득거리면서 이제 읽게 되는 그런 분들의 작품을 비교적 좋아했는데 김종강 작가는 제가 이 작가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98년도에 경찰서여 안녕이라고 하는 소설로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고서 데뷔를 하셨거든요. 근데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써오고 계시냐면은 지방, 서울이 무대가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작은 지방 소도시 혹은 뭐 군 단위의 읍내 그리고 이번에 성공한 사람의 무대인 농촌 마을을 무대로 해서 소설들을 끊임없이 써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한 분야를 계속해서 파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그냥 눈길을 주면서 읽게 되는 그런 작가였었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더 애정이 갔던 게 그 82년생 김지영의 약간 그 제목만 보면 원조격인 작품이 이분이 2002년에 71년생 다인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71년생 다인이. 그러니까 그 71년생 다인이는 뭐 말대로 71년생 다인이가 주인공이에요. 학번으로 따지면 90학번. 그러니까 71년생 다인이 90학번이 사실 그 학번이 고등학교 때는 정교조 선생님들 복직 투쟁 이런 거에 이렇게 동참하셨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90년대에는 뭐 계속해서 이제 90년대 학생 운동을 했었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386 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90년대 중반부터 호명이 되었던 X세대나 뭐 IMF 세대도 아닌 그 독특한 그 90년대 초반 학번들의 뭐 경험이라든가 정서 같은 게 있는데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가장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학번들이 바로 뭐 그 89, 90, 91 뭐 이런 학번들이었거든요. 그 학번들이 YG가 대학생일 때도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까? 네, 이제 졸업했을 텐데. 공부 못한 학생들이 주로 졸업 안 하고 있는 졸업 안 하고 제가 딱 입학하니까 막 군대 복학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잘렸다가 다시 이제 뭐 복적을 해가지고 뒤늦게 졸업장을 따려고 막 노력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 71년생 다인이가 딱 그 세대의 이야기고 거기에다가 그 1990년대에 저도 이제 학생운동 끝물이었는데 그 학생운동을 했던 그 90년대 학번 학생들의 경험들이 거기에 막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아는 이야기를 뭐 물론 학교라던가 뭐 지역이라던가 이런 건 다르지만 거긴 지방이니까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막 형상화해 놓은 것도 되게 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김종광 작가는 괜히 받은 거 없지만은 뭔가 정이 가는 그런 작가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죠. 작가 본인이 71년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71년생 다인이. 뭐 YG가 제목 얘기하고 저렇게 썰을 풀면 그냥 뭔지 모르게 이렇게 읽어봐야 하나 이런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설정이나 이런 거 약간 흥미롭지 않아요? 맞아요. 상당히. 예전에 그 야쿠마루 가쿠 이야기 하실 때도 어떤 특정한 주제 그 소년범에 대한 맞아, 소년범에 이야기였는데 대한 이야기. 특정한 주제에 천착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작가의
대한 이제 이야기 해주실 때 되게 흥미로운 작가라고 생각했는데 김종강 작가가 계속 그런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 못하고 있었고 네. 저는 군대 이야기를 예전에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게 맞아요. 너무 웃겼었어요. 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닿으면 작업을 같이 해보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생물학적으로 되게 다른 세대이고 남성이고 이렇다 보니까 뭐랄까 약간 내 경험이랑 이제 좀 중첩되는 부분들에서 많이 작업을 의뢰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연락하지는 않게 되는데 늘 관심을 가지고 보게는 되는. 근데 대표작을 딱 떠올리면은 하나가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다작을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김정광 작가님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약간 서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한 거의 데뷔한 지 98년에 데뷔했으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독자들이나 혹은 그 책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인을 할 만한 한 방이 아직까지는 없으세요. 그게 좀 그 소극적인 팬으로서는 약간 답답하고 안타깝죠. 아직 대표작이 나오지 않은 거. 그런 한 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작가 스스로가 농촌 소설이 아니다, 시골 소설로 불러달라라는 말까지 하셨는데 농촌하고 시골은 어떤 의미로 구별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흔히 농촌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뭐 전원일기라든가 이제 대추나무 사랑 관련의 이런 지금은 종영한 지 꽤 됐지만은 뭐 여기 3명 다 어렸을 때는 한 번씩 채널 돌리다가 봤을 법한 그런 드라마잖아요. 전 즐겨봤습니다. 요즘 다시 보기를 저도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김종광 작가 같은 경우는 그런 전원일기나 대추나무 사랑 관련내 같은 이제 농촌 드라마는 도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농촌의 모습을 그렇죠. 드라마로 형상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에 천착한 작품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본인은 지금 진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뭐 어떻게 갈등하고 화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러니까 농촌 소설 그러면 도시 것들이 상상하는 네. 혹은 전원일기가 그리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는 차원에서 굳이 시골 소설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시골 같네요. 보통 이제 농촌 소설이라고 하면 막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휴머니즘이 뭔가 있고 따뜻하고. 정이 있고 이런 도시의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인 되게 대상화된 이제 농촌의 이미지가 있는 걸 주로 이제 농촌 소설이라고 하니까 그것과 다르다라는 그러고 이야기인 것 보니까 같아요. 한국 소설은 다른 나라 소설들에 비해서 유난히 대도시가 배경인 소설이 좀 많은 건가 하는 느낌도 좀 듭니다. 사실은 대도시가 배경인 게 아니라 서울이 배경이죠. 서울이 뭐 대부분이긴 하지만. 네, 서울이 거의 대부분이고. 근데 우리 외국 소설 보면 진짜 막 깡촌 온갖 지명들 다 나오고 네.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드라마 같은 한국 드라마에서 뭐 소도시라든지 뭐 지방 이런 것들이 배경이 많이 되지 뜻밖에도 소설은 지방이나 아니면 지역의 소도시 뭐 아니면 김정광 작가가 천착하는 것처럼 뭐 농촌 마을 이런 것들이 무대인 곳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소설들이 한동안 그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특정되지가 않았어요. 너무 다 익명이고 다 알파벳으로 숨기고 그냥 그 드러내지 않는 시간이 굉장히 컸고 그 2000년대 소설들이 정말 많이 그랬던 것 같고 제가 한국 소설 안 읽었던 시기죠. 그쵸. 네. 그래서 재미가 근데 어떤 장소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재현이 되고 특징을 가지려면 그건 장편 소설일 때 가능하고 이게 단편 안에서는 그런 미학이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같이 발전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원미동 사람들이라든지 막 이런 어떤 장소로 딱 특정되는 그래서 그 공간이 문학적 공간으로 이렇게 다시 재인식되는 작품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저 신입사원일 때 이제 한경신춘문예에서 당선된 작품을 장편으로 냈는데 그때 그게 옥수동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큰 장점이었던 거예요. 그 옥수동의 달동네였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제 당선의 요소일 정도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없었죠. 그 언젠가 우리 지난 방송에서 서울에 대해서는 지명을 쓸 때 별 설명 없이 그냥 누구나 다 뭐 망원동 이러면은 다 떠오르는 것 느낌 있지 않아? 뭐 이렇게 그냥 쓰는 게 이렇게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지방에 있는 분들은 뭐 얼어 죽을 망원동이 그치. 어떤지 알게 뭐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구체적인 지명 그리고 저는 지명도 지명이지만 상표 브랜드 같은 거 참 우리는 안 쓰는 게 뭔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것도 약간 불만입니다. 저는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현대는 브랜드의 시대 아닙니까? 그 브랜드 하나하나가 다 이미지가 있고. 맞아. 그리고 문학 작품이라는 게 그 한 시대를 또 한 시대의 풍경을 기록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50년 후 100년 후에 어떤 소설을 읽었을 때 아 그때 사람들이 입고 다니던 브랜드는 어떤 것이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약간 티내게 할 때는 무슨 브랜드의 무엇인가를 뭐 신었거나 입었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막 검색창 들여다봤던 건 어떤 브랜드였고 이런 것들이 소설에서 이제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면 그것 자체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뭐 소설 쓸 때 꼭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 이야기할 때 전설처럼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소설 미국으로 이제 외국 영어로 번역해서 나갈 때 외국에서 편집자들이 자꾸 편지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메일을. 뭐라고요? 저 차가 예를 들면 한국 작가들은 지나갈 때 도로 위에 차가 지나갔다 이렇게 쓰는데 저 차 종류가 뭐냐, 그 차종이 뭐냐, 차 이름이 뭐냐, 이 그런 구체성. 왜냐면 그 차가 어떤 차인지가 차인지.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급 차인지 디테일. 아니면은 경차인지. 그러니까 이런 미국 것들. 소설에는 혼다, 뭐 혼다 아니면 어코드가 링컨 지나간다. 컨티넨탈, 네. 무슨 미니 뭐 이런 게 다 하여튼 그 자체의 어떤 그 브랜드만으로도 주인공의 캐릭터를 묘사하는데 쓰이는 건데 네. 우리는 그런 건 잘 안 한다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 어떤 소설인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묘사할 때 10년 된 볼보를 타고 다닐 것 같은 사람. 이제 그게 미국 독자들은 10년 된 낡은 볼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 직업은 대학 교수였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다 연상이 되는 거죠. 그 미국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이제 현대차 타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그렇게 주인공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타긴 합니다만 이제 뭐 현대차를 탄다 이런 그 느낌 그런 거 약간 실용적인 사람, 실용적이고 이런 느낌의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즘은 뭐 손보미 작가라든지 박상영 작가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그런 고유명사를 굉장히 잘 쓰고 그걸 잘 쓰기 때문에 그 소설들이 지금 젊은 독자들에게 좀 더 인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장편이 아니라 단편집이라서 구체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지금 작가 혹은 딴 얘기 하고 있는데 농촌 소설 혹은 시골 소설 평소에도 YG는 많이 봅니까? 아니 있어야 보죠. 상록수 이후 처음 본 거. 계몽소설. 아니 임성순 시몬의 상록수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회랑양 때 거기도 이렇게 시골 좀 나오잖아요. 목양면 방화 사건. 목양면 방화 사건. 네. 그 목양면 방화 사건은 회랑양대가 그거 아니라 6.25 작가. 딴 거구나. 그거 그건. 6.25 작가. 이기호 이기호 작가. 작가. 이기호 작가. 우리가 성까지 바꿈. 아니 회랑양 때도 뭐 시골 나오지 않나요? 딴 건가 그거는?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본격 시골 소설 이런 거는 없었네. 네, 그러니까 시골의 배경인 소설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석재 아저씨 책에 몇 개 있다. 네. 그런데 진짜 시골 사람들이 그 주연 조연을 맡아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는 이야기는 진짜 아마 책걸상 애청자분들도 이 김종광 작가의 성공한 사람 펼쳐가지고 읽다 보면은 야 이런 소설은 진짜 오랜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산 작가는 시골 소설 쓰는 게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그런 면에서 우리 보령 출신인가요? 이 김종광 네네. 작가는 작가는 이런 분이라든지 지금 계속 가끔 이름이 나오는 성석재 작가는 어디 상주든가요? 어디 경북 맞아요. 어디잖아요. 경북 상주. 네.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작가들이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팔려야 말이지. 그러니까 갈수록 또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작가가 되는 분들이 드물 거예요 아마.
이 성석재 작가의 세대나 김종광 작가의 세대만 해도 있을 텐데 많을 텐데. 근데 그리고 그 이문구 작가의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이게 믿음사에서 책이 나와서 저희도 이제 시간이 나고 좀 생각이 나면 틈틈이 보는데 이게 처음에 그냥 이 목차라든지 그 동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작처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충청도 사투리도 너무 구수하고 맞아요. 너무 진짜 읽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다정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걸 들여다보면 70년대 산업화의 문제를 굉장히 풍자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작품. 70년대 산업화 때문에 망가지는 농촌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런 작품이어서 특정한 이슈들과 그 비판의식 같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제 지금 그걸 경험하지 않은 젊은 작가들에게는 그 시골이라는 공간이 정말 배경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배경을 넘어서는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떤 경험적 한계들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김종광 작가는 굉장히 유니크한 게 본인의 정체성 자체를 그냥 21세기 농촌의 사관이다 나는 그런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1998년 데뷔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골 마을에 딱 초점 맞춰가지고 소설을 계속해서 써왔고 이번에는 그냥 온전하게 시골 사람들 이야기만 모은 첫 작품집이래요. 근데 작품집이라고 하니까 11편의 단편이 들어있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요. 일종의 연작 소설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일단 배경이 한 곳이에요. 같은 마을이고 앞 소설에서 등장했던 이름이 뒤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네. 앞 소설에서 이제 슬쩍 언급만 되었던 조연이 뒷 소설에서는 주연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11편의 작품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골 마을 이름이 역경리죠. 역경리. 네. 네, 역경리. 역경. 네. 힘든 일 막. 자, 이게 11편이 있는데 뭐 각각의 플롯을 다 소개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11개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뭐였는지 정도만 얘기해 볼까요? 하나만 고를 수 있겠습니까, YG? 저는 그 소설 되게 약간 따뜻하고 재밌었어요. 20살 그 속도 위반 혹은 혼전 임신으로 20살에 임신해가지고 도피하듯이 이 남편 따라서 시골로 온 그 20살 임신부랑 그 다음에 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하지만 독특한 취미가 있어서 온갖 고물들을 막 모은 그 할아버지의 무허가 사설 민속박물관 같은 걸 갖고 계신 그 할아버지. 네. 네. 그 할아버지가 이제 연대해가지고 일종의 약간 유튜브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네. 학생댁 UCC. 네, 학생댁 UCC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그 소설을 딱 읽고 나서 그 소설의 비교적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가운데인데? 가운데요. 그러니까 이 소설집에 담겨 있는 소설 중에서는 저한테는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박평은 11개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보일러라는 작품 좀 재밌게 읽었는데 보일러. 이게 광고 보면은 항상 그 보일러 놔드린다고 부모님들한테 하는 광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두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한 사람은 한전 쪽에서 나온 사람이 하나 대기업에서 그런데 나왔죠. 둘 다 대기업 진짜 대기업인지 진짜 한전인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인들 주장으로. 네, 어쨌든 간에 그 70대 할아버지의 혼을 쏙 빼는 미모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두 젊은 여성이 맞아요. 와가지고 이제 보일러를 바꾸셔라. 바꿔야만 하는 이유들을 막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보일러를 바꾸기로 하는데 설치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사람들이 오는데 전부 다 내가 들었던 그 여성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와는 계속해서 거리가 멀어지는 정말 호구 잡힌 것 같다는 느낌. 일단 보일러 사기를 당하신 거죠. 그쵸. 하필 그 보일러가 또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네. 그런데 또 이 그 할아버지가 읍내 가까운 곳에 이제 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 30분 정도 거리에 아들 부부가 사는데 자기가 호구 잡혔다라는 걸 인정하거나 공개하기가 싫은 거지. 그 전원일기풍의 따뜻한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리얼한 현재
시골 모습을 뭐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따뜻하고 코믹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코믹하면서도 아니 근데 코믹하면서도 뭔가 그 애환이라던가 그 구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저는 이거 보면서 산자들에 보면 장강명 작가 산자들에 보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막 회사에서 부서를 막 이동해야 돼가지고 이런 것들 설치들을 새로 하는데 이거 전화 하나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 팀 따로 있고 네, 네. 이거 하나 설치하려고 하니까 저 팀도 따로 있고 전부 다 하청에 막 그 구조랑 되게 네. 비슷하다는 생각 많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 할아버지들 꼬셔가지고 그 보일러 따내는 팀이 따로, 따로 있고 이제 조직이 전혀 다르죠. 심지어 그 조가 같은 소속인지도 몰라. 맞아. 예, 따내는 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 놔주는 팀 따로 있고 보일러에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응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따로 있고 그 응대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의뢰를 하면 와가지고 고쳐주는데 그 고쳐주는 사람들도 1차, 2차, 3차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구조들이 이제 거기에는 나오고 네.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자꾸 이 자신이 호구 잡혔다라는 걸 숨기려고 하고 거기 읍내에서 이제 온 며느리는 자꾸 아이고 아버지 호구 잡히셨네 이러면서 막 맞아. 근데 그걸 누구 하나 근데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약간 재미있고 이렇게 다정한 느낌들도 막 들고 따뜻한 느낌이 있지만 산자들에서 내가 봤던 그 문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되게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장강명 작가랑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맞아요. 소설에다가 이제 현실의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내비치는 거죠. 김종강 작가스럽게. 그러니까 네. 20대가 경험하느냐, 약간 60대가 경험, 60, 70대가 경험하느냐. 60대가 경험하는 약간 다를 뿐이죠. 그 기계 망가져서 고치는 그 이야기가 장강명 작가의 소설이라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작품이었군요. 네. 그 제가 제일 재미있게 읽은 것도 사실 보일러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박평이 먼저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꼭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뭘 돋보여 그냥 시간 됐으니까 멈추고 다음으로 넘기는 건데. 좀 배워야 돼. 네, 김종강 작가의 성공한 사람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